반갑습니다. 네, 아나운서 고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글로벌 정형외과 조광석입니다. 네, 오늘 익상견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원장님께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운동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자기 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근력 운동을 한다고 짐에서 운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시면서 날개뼈가 약간은 뭐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지 않다, 불균형하다라는 걸 주소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익상견갑, 날개뼈가 불균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로는 스태핑 스카풀라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 뭐 A부터 Z까지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이러한 그 논문이 새롭게 출시가 돼서 또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했었는데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견갑골의 우리가 운동, 견갑골의 모션에 관련해서 가장 이제 유명한 저자인 중에 한 분이 키블러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으셨습니다. 네, 그분이 견갑골 이상 운동증에 대해서 1998년도에 논문을 쓰면서 이 견갑골의 어떤 가장 이제 정상적인 모션이 무엇일까, 어떻게 했을 때 제대로 된 균형 잡힌 형태를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신 분이시고요. 그 견갑골 주변을 보면은 이 견갑골이라고 하는 이 어깨뼈는 뒤쪽에 있는 후면에 있는 늑골, 갈비뼈 뒤쪽에 수많은 근육들과 같이 이제 엮여 있어서 붙어서 그 안정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위쪽에는 그 견갑 거상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승모근이 있고요. 승모근도 위쪽, 그 다음에 아래쪽 이렇게 나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그 전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렇게 갈비뼈랑 같이 견갑을 잡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 있는 소흉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견갑근 오고돌 쪽으로 붙어서 앞쪽에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 중에서는 광배근도 같이, 그다음 대흉근도 견갑골의 모션에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근육들의 이 밸런스가 잘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 이런 밸런스가 무너질 경우에는 임밸런스가 생길 경우에는 견갑골 자체에 비대칭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견갑골 자체가 어깨를 들어주는 뿌리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돼서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가 의사들도 이러한 견갑골 스카풀라 디스키네지아, 견갑골 이상 운동증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고, 키블러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연구를 토대로 저희도 환자분들을 치료를 했었지만, 지금 현재 그 MGH 하버드 의과대학의 이제 MGH 병원에 바셈 엘 하산이라고 하는 그 교수진에서 해서 새로운 업데이트된 그 컨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컨셉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그런 연구진들과 같이 이제 동참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어서요. 여기서 작년에 그 견갑골 흉부 그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스템이라고 일명 논문을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익상 견갑, 그 다음에 견갑골의 이상 운동증이라고 규정을 해서 이것을 정의를 했었지만 그것 말고 견갑 경흉부의 비정상 움직임이라고 해서 이 많은 증상과 이런 진단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더 업그레이드된 컨셉을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걸 토대로 그 새롭게 환자분들을 분류를 하기 시작했고 그 분류를 토대로 치료의 방향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가는 것을 지금 현재 연구 중이고 또한 이제 수술도 마찬가지로 그 베이스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이제 줌 미팅을 하면서 케이스 발표를 하고 바셈 교수팀하고 저도 이제 어, 운이 좋게 이게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같이 참여해서 디스커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견갑골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근육들의 모션이나 근육들의 이제 움직임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견갑골은 일단 뒤에서 보면은 견갑골을 위쪽으로 잡아주는 견갑거상근, 그 다음에 내측에는 능형근, 그 다음에 앞쪽에는 전거근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갑골 앞쪽에는 승모근이 있고, 그 다음에 대흉근, 그 다음에 소흉근이 이렇게 앞에서 또 잡아주는 근육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갑골은 생각보다 그냥 딱 늑골, 갈비뼈 뒤쪽에 그냥 붙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있는데 앞으로 기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다시 후면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내측, 그 다음에 뭐 바깥쪽으로 내전, 외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견갑골이 우리가 어깨를 외전할 때, 위로 들어 올릴 때, 바깥쪽으로 또는 안쪽으로 어, 로테이션, 회전 운동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견갑골이라는 자체가 지금 저희가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사실 지금 댓글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다람늘보님께서요, 견갑골 통증으로 밤에 손이 저린데, 목 디스크인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두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견갑골 통증으로 손이 저린 게, 네, 충분히 목 디스크를 감별을 한번은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견갑골에 있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신경들이 경추에서 비롯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추의 디스크 또는 경추에 있는 근육에서 말초신경을 압박을 했을 경우에도 충분히 이게 방사통도 등 뒤쪽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음. 다음에 심해지면은 뭐 저림감 또는 이제 근력이 약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첫 번째는 경추를 먼저 평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도 견갑골 거상 하상이라고 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데 여기 뇌 밑으로 해서 전체적인 근육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거북목이 있으면 뼈 성장에 방해가 될까요? 우리 표중성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혹시 관련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거북목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뒤쪽에 경추를 잡아주는 인대가 있습니다. PLL이라고 하는 인대가 이제 정확하게 안정성을 잡아주는데 거북목 때문에 서서히 서서히 그 인대가 늘어나게 되고요. 안정성을 소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뒤쪽에 압력 약해지기 때문에 디스크가 돌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디스크 증상을 악화시킬 수는 있는데 뼈 성장에 방해가 된다. 뭐 어떻게 자세가 안 좋아져서 뭐 앞쪽으로 휘어서 뼈가 좀 자랄 수 있다. 이것은 아직 밝혀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요.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견갑골의 그런 이제 모션들을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견갑골을 보면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하상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밑으로 잡아 당기는 근육들은 그 밑에 이제 하부 승근 또는 어, 아래쪽에서 이제 광배근 아래쪽에 존재하고 있는 또는 이제 정거근 이런 근육들이 견갑골을 아래쪽으로 당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반대로 이제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근육은 상부승근, 그 다음에 견갑거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견갑골을 위쪽으로 다시 잡아서 있는 역할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내전과 외전이 있는데요. 내전은 견갑골을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모션인데 어, 내측에 있는 견갑골 내측에는 능형근, 그 다음에 승모근이 있어서 견갑골을 안쪽으로, 갈비 안쪽으로 쭉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견갑골을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는 근육들은 어, 정거근이 있고요. 정거근 말고도 앞쪽에 있는 소흉근이 수축을 하면은 앞쪽으로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견갑골을 상방회전 또는 하방회전하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 회전시키는 것은 견갑 거상근, 그다음에 청거근이 수축하면은 바깥으로, 그다음 위로 이제, 견갑을 상방 회전을 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방 회전은 어, 밑에는 이제 광배근,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대흉근, 그다음에 안쪽에는 승모근, 능형근 등이 역할을 해서 아래쪽 승모근이 잡아당기면은 견갑이 하방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많은 근육들이 견갑골 주변을 감싸고 있고 그렇게 복합적인 운동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어깨에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결코 우리가 팔을 들고 할 때 어깨뼈, 상완골에 있는 근육들로의 모션으로만 결코 어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견갑골이 같이 복합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어깨를 외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굴곡할 수도 있고 신전을 할 수도 있고 수많은 동작들을 같이 이제 그 인볼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깨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니까 우리 유진아님께서요, 네. 어깨뼈가 아픈 건 아닌데 왼쪽 어깨 등 쪽이 화한 느낌이랄까요? 약간 몸살할 때 느끼는 이 어깨가 느낌이 어깨 쪽에만 듭니다. 혹시 이거 무슨 질환이 있을 거나 그런 걸까요? 라고 정형외과 진단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데요. 네, 어떻게 좀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 유진아님께서 설명을 해두고 계십니다. 네, 등 쪽에 화한 느낌이면은 일단은 근육 처음에는 그 뒤쪽에 견갑골 내측에 붙어 있는 승모근, 그 다음에 능형근 등의 근막을 좀 이완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것이 이제 혹시나 경추에 있는 통증이나 다른 이제 뭐 증상, 방사통이나 뭐 어깨로 뻗치는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이 되었을 경우에는 간혹 이제 목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을 수 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갑신경도 같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한 번 더 여쭤본다면, 이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어깨 높이가 좀 안 맞는데, 이런 거는 정형외과에서 치료가 가능한가요? 라고 우리 키토님께서 댓글로 물어봐주고 계시거든요. 가만히 앉으면은, 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몸을 이해를 할 때는 뭐 어깨, 견갑 이것만 당연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는 뭐 흉추도 있고요. 그다음 경추도 있고 수많은 또 척추의 측만증도 같이 또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전반적으로 다 찍어보는 스캐노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찍어보고 그것이 밸런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첫 번째 확인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등 뒤쪽에 있는 근육의 이제 머슬 근력을 체크를 해서 어, 그것을 좀 뭐 근력의 이제 밸런스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 하오와우님께서요, 호와우님이신가요? 조 원장님 여기서 뵙네요. 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두고 계십니다. 평소에 이제 원장님께서 워낙 이제 좀 인품이 워낙 이제 좋으시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뭐 어깨뿐만 아니라 정형외과적으로는 많은 분들께서 원장님 뵈러 온다는 소문이 들릴 있기 때문에 아마 댓글로도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음,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억나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또 이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네, 네,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깨 조인트는 우리 관절은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만 어깨 움직이는 관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어깨 관절은 그 쇄골도 되게 지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쇄골과 그 다음에 흉골, 그 다음에 쇄골과 견봉, 그 다음에 상완골하고 견갑골, 그 다음에 그 견갑골하고 늑골, 갈비뼈랑 이 네 가지의 수많은 관절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수많은 또 근육들이 다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 복합적인 이 운동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바셈 엘 하산이라는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좀 특이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 치료의 패러다임 또는 이제 컨셉을 들고 왔던 이유가 이 치료하는데 수많은 근육들을 원래 위치가 아니라 뭐 트랜스퍼라고 해서 이전수를 하는데 그것이 근육의 똑같은 벡터, 똑같은 방향에 있는 것을 우리 해부학적으로는 뭐 A라는 곳에 붙어 있지만 떼서 다른 데다가 이전수를 함으로써 그것이 기능에 더 효과를 어,
더 많이 효과를 향상시킨다면은 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치료의 컨셉에서 벗어나서 근이전술의 효과가 좋다라고 지금 현재 많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업계 커뮤니티에서도 학회에서도 활발하게 많이 이제 발표를 함으로써 저희들 또한 그걸 토대로 많이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그 견갑 운동 이상증의 분류를 보면요. 그래서 키블러 선생님께서 이제 했던 그 1998년 논문을 보면은 이 위치에 따라서 크게 세 군데로 나눴어요. 그 견갑골의 아래쪽이 뜨는지 아니면 견갑골 예측이 뜨는지 아니면 위쪽이 뜨는지 이런 부위를 나눠서 각 부위별로 문제 있는 근육들을 평가를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은 모든 이 견갑골 운동 이상을 다 포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새로운 컨셉으로 접근을 하자, 새로 분류를 하자라고 해서 지금은 컨셉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발표된 논문을 토대로 컨셉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내용이 조금은 어렵지만 이 스템이라고 견갑 흉부 이상 운동이라고 하는 이것의 개요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걸로 인한 통증과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걸 다 통칭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어깨가 떠요. 그러면 익상견 저희 한글로도 이제 익상견이라고 많이 이제 알려져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 견갑골의 모든 병태 생리를 다 설명할 수 없다 해서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해서 저희도 그 가셈 팀과 매주 그 컨퍼런스를 하면서 줌 미팅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원인을 규정할 때 일단 대표적으로 근육의 불균형, 그 다음에 신경의 손상, 그 다음에 유전 질환까지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된다라고 어, 되어 있습니다. 연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견갑골을 움직이는 그런 방향들을 위쪽, 그 다음에 그 내전, 외전,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회전 이렇게 크게 어, 위치에 따라서 그 견갑골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수많은 근육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게 어떤 근육이 문제가 되어서 그게 환자가 아픈지 불편한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이 문제가 있는 내측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능형근이나 또는 승모근이 약해졌을 경우에는 견갑골 자체가 바깥으로 이제 뜨게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전거근이 약해졌을 때는 견갑골이 아래쪽이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견갑골 자체가 승모근이 그 위쪽에 있는 승모근이 약해지면은 오히려 견갑골이 좀 내려갈 수가 있는 수많은 근육의 밸런스가 수많은 것들을 다 같이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해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자, 또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로님께서요, 원장님 어깨 질환 같은 게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깨 운동을 하면 넓어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뼈가 커지고 넓어지는 건지 아니면 뼈가 그대로인데 근육만 붙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어깨 운동을 했을 때 가동 범위와 우리가 근육 양 이 두 가지를 측면을 고려를 할 수 있는데, 평소에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은 아무래도 라운드 숄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책상에 앉아 있고 그 모든 모션 자체가 앞에서 앉아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견갑을 늘 이렇게 이제 뒤로 젖혀주는 신전을 하는 운동들을 계속 좀 해주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가동 범위가 넓어지고 그 안에서 근육들도 같이 붙고 그 다음에 약간 내회전되었던 견갑골 자체가 상방으로 외회전되면서 약간 어깨가 당연히 더 커지는 예, 커졌다 근육 때문에 더 넓어졌다 보이기에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그 자체가 어깨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당연히 더 좋은 건강한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댓글로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험 MRI님께서 어깨 오른쪽에 통증으로 인해서 정말 2년간의 주사 치료를 해서 기대만큼 효과가 없어서 다른 치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주사 치료는 언제까지 받는 게 좋은가요? 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이게 일단은 그 어떠한 주사를 맞으셨는지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년 동안 치료를 하셨는데 불편함이 아직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병태 생리를 그 확인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뭐 제가 이렇게 글로만 봤을 때는 뭐 어떤지는 확인은 당연히 할 수가 없지만 뭐 가동 범위 그다음에 근력의 문제, 그 다음에 수동적인 뭐 신체 진찰, 수많은 이제 신체 진찰을 통해서 어디에서 시작된 문제인지를 첫 번째 감별을 해야 되고, 뭐 MRI나 그 다음에 수많은 뭐 다른 유전 질환까지라도 막 근전도 검사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할 수 있는 검사들을 많이 이제 동원을 해서 그 환자를 평가를 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를 언제까지 하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효과가 있으면은 뭐 간헐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또 운동 재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서서 주사는 뭐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거리가 허락이 된다면 한번 삼성글로벌 정형외과로 한번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받으셨던 그 검사 내용 관련해서 서류로 좀 준비를 해서 오신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더 듭니다. 자, 이어서 또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 텐데요. 네, 사실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육적인 부분, 유전적인 부분, 여기에다가 사실 네, 신경적인 부분까지, 신경성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많은 무너진 밸런스가 범인이 무엇이냐, 누가 범인이냐를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견갑골의 불균형을 로 오는 환자분들이 점차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그렇죠.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제 원인이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근육의 불균형이고요. 그 근육이 이제 앞쪽에 있는 근육 중에 소흉근 이거 자체가 그 견갑을 많이 이제 잡아 당겨서 아래쪽, 아래쪽 면이 이렇게 뜨는 이런 익상 견갑이 되는 경우가 또 흔하게 있고요. 또한 이제 정거근이 뒤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아래쪽, 그 다음에 바깥쪽 면을 타이트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이걸 못 잡아주니까 정거근이 약해져서 오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그 말고도 이제 신경의 원인이 또 이제 흔하게 있습니다. 그 신경은 견갑 배신경이라고 해서 그 견갑 거상근, 그 다음에 능형근을 지배하는 신경인데 이 신경이 다쳐서 뭐 아주 얇고 가느다란 신경이기 때문에 이 신경이 다쳐서 올 수도 있고 또는 경추의 디스크나 경추 쪽 문제로 이제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장흉신경이 이렇게 앞쪽으로 갈비뼈를 타고 지나가는 신경인데 이거 자체가 또 아주 얇고 잘 다치기 쉬운 신경이라서 이것 또한 손상을 받아서 정거근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뇌신경 중에서 이제 척추부신경이라고 해서 그 결국 승모근을 지배하는 신경인데 이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근육에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상완신경총 손상 같이, 어깨, 그 다음에 목을 순간적으로 훅 젖혀지거나, 하면서 그 신경도 스트레칭이 되면 순간적으로 스트레칭 인절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완신경총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견갑 배신경이 이제 경추 4번에 분지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번, 경추 4번, 5번, 6번과 합쳐져 가지고 장흉신경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처음에 감별을 해야 되고 근전도 검사 같은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감별을 해야 될 것 중에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얼굴부터 해서 어깨, 그 다음에 견갑 주변에 있는 근육이 많이 빠지는 그 환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FSHD 유전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근육이 전반적으로 대칭적으로 다 빠져 있는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도 익상 견갑의 운동 이상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를 총 7단계로 이제 나눠서 분류를 하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 목적은 그걸 토대로 어떻게 치료의 프로세스를 정할 수 있을까 함으로써 그걸 나눠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스템 1 단계는 이제 소흉근이 과하게 활성화되면은 너무 타이트해지면은 견갑이 전경사, 견갑이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이 이제 이 소흉근의 이제 과한 마이너 소흉근 신드롬이라고 하는 과한 활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스템 2A라고 하는 분류에서는 거기에서 플러스 정거근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2A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2B는 기능 똑같이 떨어지는데 교정이 어려운 경우를 2B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거근을 원래 이제 견갑골 자체가 빠져 있는 견갑골을 풀위치 매뉴버라고 해서 뒤쪽에서 아래쪽에서 뒤에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눌러줬을 때 팔을 드는지 팔을 잘 들 수 있는지 이게 어, 원래 원위치로 빠진 견갑이 다시 정복이 되는지를 평가를 하는데 이것이 평가를 했을 때 잘 쉽게 비교적 쉽게 된다 하면은 스템 2A로 분류를 하고 되게 어렵다 하면은 스템 2B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지 근데 뒤에 치료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길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템 3단계는 그 장흉근 장흉근의 이제 마비로 인해서 결국은 견갑 자체가 불안정성 생겨서 이제 뜨는 경우,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전거근에 마비가 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음, 네, 그다음에 뭐 4단계는 어, 스- 어, 척추 뒤쪽에 있는 그 승모근이 결국 마비가 되면서 척추 부신경이 마비가 되면서 그 승모근이 마비가 돼서 견갑골이 아래쪽으로 처지는 경우는 또 4단계, 그다음에 5단계는 유전 질환으로 둘 다 위축이 왔는 경우, 6단계, 7단계는 경련, 너무 이제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너무 과하게 타이트해지거나 이게 떨릴 정도로 문제가 돼서 이게 견갑에 불안정성이 생기는 경우까지 총 1단계에서 7단계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까지는 이렇게 분류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위치에 따라서만 그게 세 부위로 나눴었는데 이게 작년에 발표된 걸로 이 원인에 따라서 어떤 근육의 문제에 따라서 이게 조금 더 디테일 세부적으로 나뉘어서 그거에 맞춰서 치료가 지금 현재 플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게끔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흉근 자체가 너무 이제 과경직이 됐을 때 눈으로 잘 유사 열심히 이제 보면은 이제 겨우 보일 정도로 견갑골 아래쪽 면이 살짝 뜨는 경우가 이제 첫 번째 1단계입니다. 네, 스템 1단계를 보는데요. 일단 그냥 운동을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일반적인 분들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이 상황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1단계는 경과가 좋고요. 뭐 이렇게 충분히 재활로 음, 풀어서 많이 이제 결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러면 누가 계속 뭔가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 그때는 이렇게 관절경을 통해서 이 소흉근에 너무 과하게 이제 부착되어 있는 소흉근을 발작은 이완시켜주면은 또한 이제 결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2단계입니다. 2단계는 견갑이 이제 뜨는데 이렇게 견갑을 아까 메뉴버로 폴비츠 메뉴버로 이제 다시 넣어준 상태에서 어깨를 이제 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깨를 들었을 때 문제 없이 드느냐 아니면은 그게 이제 그렇게 넣고 다시 넣고 어깨를 들라고 했을 때 잘 못 드느냐 이게 쉽게 말해서 쉽게 빨리 이제 견갑이 자기 위치를 찾느냐 못 찾느냐에 따라서 2A, 2B로 나누고요. 네. 그다음에 3단계는 어, 3단계는 장흉근의 문제로 인해서 전거근이 이제 기능을 못할 때는 우리가 마비가 됐을 때는 3단계로 나눕니다. 음, 그다음 4단계는 어깨 위쪽에 있는 그 척추 부신경에 의해서 승모근이 약해져서 내려갔을 때는 4단계로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5단계는 유전병, FSHD 유전병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견갑 주변에 있는 근육들 모두가 위축이 왔을 때는 5단계. 그다음에 6단계와 7단계는 견갑골 내측에 있는 능형근 또는 승모근이 너무 과경직돼서 이게 운동에 문제를 일으킬 때는 6단계. 그다음에 7단계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깨가 견갑에 이제 불안정성이 심해져서 어, 제멋대로 움직이는 댄싱이라고 표현을 함에 대해서 어깨 음, 견갑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7단계로 나눕니다. 이게 확실히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지금 영상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확실히 눈으로 보니까 이게 사실 글로 쓰인 것보다는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만약에 7단계로 올라간다면 고통도 엄청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결국은 뭐 1단계, 뭐 2단계 정도는 크게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깨를 첫째는 아파서 통증이 일단 제일 문제고요. 두 번째는 2단계 2B만 돼도 환자분들이 이게 어깨를 잘 못 드세요. 네, 견갑이 빠지면서. 견갑이 자기 자리에 있어야지 그 팔을 들거나 외전하거나 굴곡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회전근개 문제가 아닌가 다른 근육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 견갑을 꼭 그래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음, 음,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문제가 돼서 환자분이 오시면은, 우리가 신체 진찰을 먼저 해야 되고, 그걸 토대로 이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근전도 검사도 같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찰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우리가 그 굴곡을 시키면서 힘을 저항을 줘서 30도, 그 다음에 60도, 그 다음에 100도에서 저항을 주면서 이게 얼만큼 굴곡이 잘 되느냐, 이런 진찰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아, 왜 중요한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깨 견갑을 뒤쪽으로 그 밀면서 이게 네, 견갑이 뒤로 빠지는지를 아, 뒤에서 이제 네네, 체크를 할 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조합을 토대로 근육검사나 모든 것들을 다 토대로 이게 앞쪽에 있는 소흉근이 과활성화됐느냐, 아니면은, 또는 이제 정거근이 마비가 됐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감별을 해서 치료의 플랜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찰하는 방법 중에 아까 30도, 60도, 100도로 나눠가지고, 이 어깨를 굴복시켰을 때 이게 잘 되는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 선생님이 약간 그 굴격 어깨 견갑에 불균형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생리적으로 있는 불균형이지 문제가 되는 불균형은 아닌 음, 선생님인데 저희가 일단 30도 이렇게 굴곡을 시켰을 때 견갑이 뜨는지를 뒤에서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60도 견갑이 뜨는지 체크를 하고 정상입니다. 그다음에 100도 이렇게 이제 올렸을 때 견갑이 뒤쪽에서 밀려나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도, 60도, 100도에서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견갑이 뜨게 되면은 30도에서 뜨고 60도에서도 붕 떠서 이렇게 튀어나온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네, 뒤에서 튀어나왔는데 100도에서는 괜찮은 경우는 네, 이게 100도에서 괜찮은 경우 그 소흉근이 어느 정도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것이 100도까지 되면 스트레스가 많이 줄게 됩니다. 힘을 제대로 못 받는 상태에서 우리 정거근의 역할을 체크를 함으로써 100도에서 괜찮으면은 정거근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거근의 이상이 아니라 소흉근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겠구나. 소흉근을 타이트한 소흉근을 좀 풀어줘야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이 어, 연구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30도, 60도, 100도 모두 견갑이 뒤에 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모든 경우에 다 들려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정거근 자체가 마비가 되었을 것을 좀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의 플랜을 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환자분을 이렇게 이제 올려서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 30도에서 이게 뒤에 어깨뼈가 견갑이 튀어나와 튀어나오고요. 있는데요. 네. 오, 60도에서도 네, 올리고요. 네, 튀어나오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100도에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았습니다. 네. 네, 이럴 경우에는
이분은 전거근은 문제가 없구나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 백도에서 괜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30도, 60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로 올렸을 때도 지금 계속 똑같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거근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서 이때 치료의 플랜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어, 발표가 되면서 의미 있는 연구로 지금 현재 많은 이제 치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참고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도에서도 이게 괜찮은지 아니면 100도에서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똑같이 100도에서도 이걸 견갑이 튀어나오면은 그때는 수술하는데 대흉근을 다른 전이술을 통해서 수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0도에서 괜찮으면은 우리가 이제 소흉근을 충분히 이완시켜주고 그 다음에 스카폴로팩시라고 하는 견갑골을 그 7번 늑골하고 같이 이제 연결해서 슬링으로 다른 힘줄을 토대로 이식을 해서 다시 스테이블하게 잡아주는 것만 해도 충분히 좋아진다라는 것으로 부적절한 수술 방지의 이 치료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견갑을 컴프레션 했을 때, 밀었을 때 올라가느냐, 이게 올라간다면은 다른 불안정성 때문에 있는 것이지 견갑골을 올리는, 팔을 올리는 다른 이제 근육의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뒤쪽으로 잡아당겨서 이 견갑이 뭐 못 버티고 튀어나오느냐, 뒤쪽에 능형근과 또는 이제 승모근이 약해졌을 때, 약화가 됐을 때는 그걸 못 잡아주고 이쪽으로 벌어지는 것을 프로트랙션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평가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30도, 60도, 100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환자분을 같이 각도에서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100도에서도 견갑이 튀어나오게 되면 견갑이 90도, 100도에서도 튀어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장흉신경의 마비, 전거근의 마비를 의심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플랜 정해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경부 림프절 이 생검을 하면서 척추 부신경이 마비가 된 어떤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왼쪽 어깨가 이렇게 축 처지는 경우도 이제 발생하고 이런 경우를 통해서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그 척추 부신경이 다치는 경우는 사실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가 떨어지는 상태가 이제 발생하고 이게 유전병으로 인해서 어깨 주변에 있는 모든 근육에 이제 위축이 왔을 때도 이렇게 이제 팔을 잘 들 수가 없습니다. 견갑이 빠지기 음. 때문에 팔을 이까지밖에 이것도 겨우 들 수밖에 없는 뒤쪽에 상태가. 사진만 보더라도 네, 조금 심각한 상태라는 게 좀 눈에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를 한번 다시 알아보면은 첫 번째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그 소흉근만 이완시키는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있고 2단계부터는 이게 불안정성이 조금 더 이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거근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이때는 전거근 역할을 도와줄 수 있게 늑골하고 그다음에 전거근 견갑골의 아래쪽하고 같이 연결 픽스 해주는 경우가 이제 고려를 하는 스카플로팩시라는 수술법을 고려를 할 수가 있고 3단계는 결국은 3단계는 그 견갑골에 견갑골에서 앞쪽에 있는 대흉근을 가지고 완전히 마비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전거근이 그래서 이거는 대흉근을 앞쪽 바깥쪽에 있는 보더에다가 다시 이전을 해서 다시 그 전거근 역할을 대흉근이 대신해 줄 수 있게 만드는 수술이 있고 네 번째 단계는 그 척추 부신경 문제로 인해서 승모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근육들 주변에 있는 능형근과 그 다음에 음, 능형근과 견갑 거상근을 다른 위치로 이전시켜서 그 승모근의 역할을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 그다음에 5단계와 6단계, 7단계는 이제 거의 퓨전을 해서 견갑을 아예 못 움직이게끔 늑골하고 딱 붙여놓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 통증, 뭐 팔에 운동에 제한이 생기더라도 통증 때문에 5단계, 6단계는 고정을 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 후에는 팔도 외전도 이게 쉽게 되고 실제로 했던 환자의 그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팔을 위로 올리는 것 또한 크게 많이 향상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견갑골 아래쪽의 면은 안쪽의 아래쪽의 면과 그다음 늑골과의 이제 터널을 만들어서 늑골 7번과 이 견갑골 아래쪽 면을 고정을 함으로써 안정성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케이스를 줌 미팅을 통해서 이제 계속 하는 것들 하나를 보면요. 환자분이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 이렇게 견갑골의 뒤쪽이 들리는 상태를 확인을 할 아래쪽이 들렸는데 이렇게 보면은 100도, 100도에서는 또 견갑골이 음, 또 들어가는 것을 볼 네, 수 있었어요. 약간 정상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신경의 문제는 아니다. 정거근이 약하긴 한데 신경이 완전 마비된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환자분의 평가는 어, 우리가 이제 메뉴버러, 홀비츠 메뉴버러 이렇게 넣고 했을 때 이게 전국 자체가 좀 힘들면은 아까 말씀한 2B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템 2B로 분류가 되고 그로 인해서 앞쪽에 있는 소흉근은 좀 충분히 이제 이완시켜주고 뒤쪽에 있는 견갑골 아래쪽 면과 그 다음에 귓골 사이를 고정만 이렇게 잘 해주면은 견갑골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환자는 다시 어깨를 거상을 하고 그다음에 외전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이 환자가 이게 어깨를 다 이게 견갑이 빠지기 때문에 못 들었었는데 네. 견갑이 이제 안정성이 다시 회복되면서 팔을 들고 어, 발을 옆으로도 드는 결과가 좋은 경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흉근을 이제 정거근 자체가 완전히 마비가 됐을 때는 대흉근을 뒤쪽으로 이제 부착을 할 수가 있고요. 견갑골 앞쪽에. 그래서 정거근 역할을 도와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승모근이 완전히 마비가 됐을 경우에는 그 뒤쪽에 이제 견갑 거상근, 그 다음에 능형근의 위치를 옮겨서 이게 승모근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상부 승모근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어, 건 이전술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에 통증이 너무 심하고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이제 붓고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견갑골과 늑골을 아예 이제 묶어주는 퓨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단계에 따라서 각각의 근육과 그다음에 신경의 문제를 분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작년에 발표가 되면서 이런 걸 토대로 치료에 대해서 좀 스케마틱하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키블러 교수 진행 연구팀에서 2022년에 이제 발표를 했는 걸 토대로 재활을 할 수가 있는데 재활은 이런 재활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음, 우리가 치료,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은 결국은 수많은 재활 치료를 1년 또는 2년 동안 안 됐을 때 결국은 최후의 생각을 해야 되는 수술이고요. 충분히 재활을 하고 만약에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 후에도 충분히 이제 재활 치료를 해야지 회복 리커버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초기, 중기, 후기, 그 다음에 말기 이렇게 크게 네 단계로 나누고요. 초기에는 어깨 스카풀라, 그 견갑을 세팅하는 원래 자리로 지그시 당겨주는 후방 견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견갑을 이렇게 어깨뼈를 이렇게 몸통 체간에다가 부착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흉추, 그 다음에 요추의 그 회전력을 같이 동반해서 돌리면서 우리가 이제 견갑을 다시 안쪽으로 내측으로 근력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고 네, 모멘텀이 조금 더 길어지게끔 팔은 이게 좀 처음에 하는 운동 재활이 좀 익숙해지면은 팔을 좀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더 이제 가동 범위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팔을 위로
에서 쭉 들어 올리면서 견갑을 모아주는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앞쪽으로 내밀었다가 빠르게 당기면서 견갑을 뒤쪽으로 안정화 운동을 당겨주면서 잡아주는 안정화 운동을 초기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T자로 이렇게 팔을 벌리면서 폈다가 모았다가 벌리면서 견갑을 모아줄 수가 있고요. Y자로도 어깨를 앞쪽으로 굴곡하면서 모아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깨 방향으로 스캡션 운동이라고 하는 어깨 방향으로 똑같이 마지막에 어, 방향을 더 극대화시켜서 가동 범위를 더 극대화시켜서 어깨를 모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깨를 이제 벽을 미는 동작 또는 이렇게 팔을 위쪽으로 들어주면서 덤벨을 이용해서도 어깨를 견갑을 모아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응용한다면은 팔을 충분히 신전을 하고 그 다음에 땅에 푸시업 하면서 밀고 올라오면서 탄성을 이용해서 견갑을 잡아주는 위쪽에 있는 견갑 그 다음에 아래쪽에 중간에 있는 견갑을 잡아주는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깨 이제 끈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제 당겨줌으로써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견갑의 근력을 마무리해서 이제 잡아주면서 그 재활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재활 치료의 순서는 크게 아래쪽에 있는 견갑에 있는 근육을 먼저 안정화시키고 중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위쪽에 있는 견갑의 근육들을 근력을 향상시키면서 안정화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정말 어떻게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자, 지금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박분주님이시죠? 어깨 회전근 파열 몇 프로일 때 수술해야 할까요? 고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회전근 파열하고는 다르고 이게 견갑의 안정성에 관련해서 운동이나 재활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라서요. 회전근 파열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회전근 파열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당연히 이제 견갑에 불안정성이 생기면은 견갑골 자체가 어, 동반이 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고 파열이 어느 정도 이제 전층 파열인지 부분 파열인지 부위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우리 김다현님께서요, 한쪽으로 돌아 누워 자면 어깨에 무리가 올 수 있을까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깨를 돌아 누워 자면은 당연히 압박이 관절 안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안쪽에 있는 관절과 연골 같은 부분에 자극을 줘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이렇게 돌아 누워 자면은 뒤쪽에 견갑 뒤쪽에 있는 근력의 약화도 등형근 또는 여승근에도 약화를 추후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자세로 자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저도 돌아 누워 자긴 하는데 저도 그런 네, 편이어서 네. 사실 좀 눈에 띈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자, 지금 또 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한영자님께서 배드민턴 치는 구독자인데요. 어깨 수술을 언제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네. 배드민턴 같은 이제 이런 운동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근력 운동부터 해서 그 다음에 탄성 운동, 그 다음에 복합 운동, 그 다음에 탄성 스트레칭, 그 다음에 이런 스포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운동들은 이런 수술을 했을 때는 최소 한 8주, 한 2달 정도부터 2달 거의 6주는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주 차에서 간단한 이제 재활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운동 스포츠 복귀는 그래도 한 넉 달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글로벌 정형외과에서 우리 조성원 원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짧은 그 시간 동안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다 담는 게 조금 힘들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내용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실제로 그 익상 견갑 또는 견갑의 이제 운동 이상증은
업계에서는 약간 난치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환자분들도 계속해서 아파서 이 병원 저 병원 많이 돌고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그래도 이제 치료의 프로토콜이나 그런 이제 개념 자체가 계속 최근에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환자분도 자기 몸에 대해서 충분히 견갑골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근육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토대로 이제 어떻게 재활을 잘 관리를 하는 방법들을 잘 터득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글로벌 정형외과에서 인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